아침부터 졸았어요. 아팠어요? 어제 노숙농성 해가지고 어제부터 청막 치고 노숙농성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이 얼굴이 많이 바쁘나? 이주원을 하신 거는 좀 성과가 있어요. 일층이래요 네, 준비 살살. 예,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리셀 참사가 죽음의 23분의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그 아리셀 참사가 된 지 지금 110일 차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박수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3분의 죽음에도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면서 박수관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취지와 증인 채택 요구 발언을 우리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의원 정혜경입니다. 23명의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저희가 여기에 서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착잡합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2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10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족들은 사과와 교섭,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박순관 대표가 구속되었지만 유족을 대하는 사측의 태도는 여전합니다. 유족과의 협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도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환경노동위원회 아리셀 건순관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의원으로서 저부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3명이 죽은 산재 사고입니다. 24년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자를 부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다시는 아리셀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 파견의 진상을 파헤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이 떠맡겨지는 현실을 돌아보고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순관 대표에게도 몇 달간 감옥 생활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25일 종합감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경노동위원회가 박순관 대표를 국정감사의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이미성 부위원장님의 정치적 계산으로 아리셀 참사 외면을 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 아리셀 중대재해는 2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최악의 대참사입니다. 아리셀 참사는 어느 한 기업의 일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족들은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 하나씩 안고
110일이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왜 사랑하는 가족이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다가 일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여름 폭염을 견디며 길거리에서 피눈물로 참사의 원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추석 명절을 화성시청 분향소 앞에서 보내며 다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엉엉 울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부는 야속한 계절 앞에서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책임질 것을 외치며 여전히 길 위에서 농성장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계산 앞에 노동자 죽음을 외면한 국회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민주노총은 유족의 요구를 외면하는 22대 국회 환노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환노위가 이제라도 아리셀 박승관 대표 이사를 국정감사 추가 증인 채택으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리셀 사고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군락과 방위 산업의 문제였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이 참사가 우리 군부대에서 일어났어도 국회가 외면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소외된 노동 현장의 안정과 불법 파견, 외염의 이주와 대책은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2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기업, 집단 중대재해 참사 발생에도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교섭 요구도 거부하는 인면수심의 박승관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지도 못하는 지금의 국회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나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 대책 없는 정부와 살인기업을 국회가 방치하는 것을 유가족과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에게만 유독 야박한 이 사회의 무심함과 그 분노에 울분이 대통령과 국회로 이제 향할 것입니다. 환노위는 2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 아리셀 박승관 대표를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당장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더 늦지 않게 나서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피해자 유족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23분 노동자들을 좀 추모할 수 있도록 한번 묵념을 한번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 묵념 시작. 예,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피해자 유족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 엄정정님의 유족 이순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 검정정 엄마 이순입니다. 25살 난 딸을 잃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11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국회에서는 왜 우리가 지금도 에스코넥 앞에 가서 이렇게 울며 떠들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우리 생명이 이렇게 값이 없는 인간으로 남아야 되는지 너무도 억울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진짜 그 나중에도 이렇게 죄가 명명백백이 늘어났는데 박승환 대표를 왜 증언 채택을 안 하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한국 국회는 이렇게밖에 사람 목숨을 너무 허무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의 가족이라면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가? 이리저리 빠져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답니까? 23명입니다. 제 한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23명의 진짜 어린 자식들, 어린 부모들, 엄마들, 아들 이렇게 다 돌아갔습니다. 제발 바랍니다. 국회에서 꼭 박순관 증인 채택으로
만들어 주세요. 정말 빕니다. 우리 유가족 대표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아리셀 피해가족 협의회 공동 대표이신 김태현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110일이 됐습니다. 110일 동안 정부와 그리고 박순관 대표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아리셀 참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노동부와 그리고 국방부, 환경부, 총체적인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그리고 공급망이 부실이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고 어제도 보도가 됐습니다. 국방부 군납 비리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82억 원 상당의 시료치기를 바꿔치기하고 그리고 성적을 조작해서 82억 상당의 군납 비리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 3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스코넥이 아리셀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당한 업무 지시들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전에도 실제적인 이 아리셀 참사와 관련돼서 현장에서의 불법 파견의 문제, 그리고 산업 및 보건안전 의무 미행, 그리고 건축물을 변경한 거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집적된 불법의 온상이었고 인재였습니다.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 23명을 죽인 중대재해참사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을 박순관을 비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증인을 채택해서 조사를 해야 될 국회가 실제적인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유가족들은 지금 현재 개탄하고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아리셀 참사의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로 일하러 나갔다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국회에 다시금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우리 구호를 하나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만 3번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호 외치면 안 됩니까? 예, 구호는 안 외치겠습니다. 국회니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리셀 대책위에 법률 지원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법률지원단의 신하나 변호사님 모시고 불법 비리, 아리셀의 에스코넥의 불법 비리, 국감 전임 채택 요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례 없는 산업재해 참사입니다. 이주민들을 포함해서 23명의 목숨을 잃었던 참사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고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순관이 구속되면서 그리고 기소가 되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어떤 해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에 아리셀로부터 하나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까지
그 7월 초에 한 번 아리셀 대표를 만난 것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리셀 측과 만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에 온 공문의 내용은 자신들이 이제 제시한 보상 금액을 단 한 푼도 더 올릴 수 없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동포이기 때문에 일시 수익 자체를 최저임금보다 더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밖에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자료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것이 대형 참사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인정되지 않고 있고 본인들의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회사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온 사회가 그래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파견 해도 된다고, 이주민들 안전보건교육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을 쓰고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온 사회가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고 회사는 지금까지도 당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순관 증인 채택은 꼭 필요합니다. 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부터 썩어 있고 어디부터 잘못되어 있길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을 국회는 책임을 지고 꼭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개선을 꼭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발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 공동대표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회도 그렇고요. 박순관 대표가 나와야 될 이유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앞에 변호사님이나 가족들이 이야기했는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박순관 대표한테 최고 듣고 싶은 말은 사죄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듣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 박순관을 녹여야 됩니다. 나와서 물론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TV를 볼 수 있겠지만은 모든 국민들 앞에 가족들 앞에 정말 23명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사과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최소한 아리셀 이 참사의 기본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는 이번에 박순관 대표를 반드시 국정감사에 불러내어서 전 국민들 앞에 가족들 앞에 진심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기자회견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박순관 대표이사가 꼭 국정감사에 정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모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전력산업노동조합 연맹위원장 최철호입니다. 먼저 산업노동조합 연맹위원장 최철호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법 공동 발의에 함께해 주신 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님이십니다. 산자위 허종식 의원님이십니다. 장철민 의원님이십니다. 김동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부발전 조인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동서발전 이가피 당진지부위원장님, 그리고 한전 KBS 김종일 위원장님, 한전 KDN 박종섭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하여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인한 해당 지역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국회와 전력연맹 그리고 연맹 회원조합 위원장들께서 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한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노위 간사 김주영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기에 이 두 상임위의 의원님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위원장님들과 함께 오늘 이 기자회견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공동 발의자로서 이 법안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법적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 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석탄발전소 동지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규모 일자리 상실과 이에 따른 지역 경제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일정만 내놓은 채 폐지 이후의 지원 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 로드맵 등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자의 호정식 의원입니다. 이미 석탄발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 등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 산업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보장된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환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었고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추가로 28기의 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70조 원 그리고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1년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해 발전 사업자 권리,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폐지를 1년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현재 시점까지 대부분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국회도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기구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 의지가 미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만을 강조할 뿐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비하여
전환의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노동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핵심 당사자이나 노동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창구도 없이 노동자들과 지역사회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네, 산자위 김동학 위원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의 3개 지역은 발전 부분 산업 특화도 지수가 6.0 이상으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에 발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충남 일자리 진흥원의 연구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미 폐지된 보령 화력, 호남 화력 등에 대한 피해 영향 및 규모에 대한 측정은 물론 향후 폐지 예정 호기에 대한 피해 영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과 해당 산업 근로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 중립, 탈석탄 계획의 수립 주체인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석탄 발전 폐지에 따른 거버넌스를 구축해 각 지역 및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서울발전노동조합 조인호입니다. 저희 한국서울발전은 충남 태안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우리 사업장은 태안, 서인천, 군산, 평택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는 서울발전의 핵심적인 에너지 생산 기지였지만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태안 1호기의 폐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태안 1호기 폐쇄는 단순한 발전소의 종료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태안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동안 지역 경제를 유지해왔던 소상공인들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당진지부위원장 이갑희입니다. 발전 공기업으로서 우리는 국가 전력 공급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은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새로운 LNG 발전소나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최소 5, 6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방치될 것입니다. 더구나 LNG조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단되어야 할 에너지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부발전은 충남 보령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령화력 1, 2, 5, 6호기의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령화력은 이 지역의 경제적 중추이자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그 폐쇄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충남 보령시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 폐쇄 이후 2021년에만 1,821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적 불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특별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길 촉구합니다. 한전KPS 농조합 위원장 김종일입니다. 한전KPS는 석탄 발전소의 정비를 주 업무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탈석탄 정책 따라 석탄 발전소가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 정비 업무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석탄 발전소 폐쇄는 단순히 발전소 운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정비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전 KPS는 그동안 석탄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책임져 왔고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그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께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역과 노동자 중심의 실효적인 지원책인 산업별 연합단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와 전환 과정에 필요한 지원 기금 조성을 명시하겠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별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상임위 논의부터 조속히 이루어져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협잡꾼이라는 명태균 씨와 무엇을 했기에 덮고 숨기기 바쁩니까? 범여권 마쿠 실세로 의심받는 명태균 씨의 각종 선거 관여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명태균 씨가 일개 협잡꾼이라면서 정작 만난 횟수조차 속이고 있습니다. 한낱 협잡꾼이라는 사람과 무엇을 했기에 덮고 숨기기에 바쁩니까?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건 2번이 전부라던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적게 잡아도 최소 4번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태원 참사 직후 비공개 순방 일정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일개 협잡꾼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공개 순방 일정이 흘러갔습니까? 더 이상 대통령실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 확인조차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이 무작정 부인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경남지사, 강원지사 공천에도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역시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은 공천 개입이었다고 합니다. 재보선, 총선, 지방선거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명박사와 김 여사의 손을 타지 않은 선거가 있기는 한지 물어야 할 판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주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명태균 씨가 관여한 50번의 여론조사 중 49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낱 브로커라는 명태균 씨에게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고스란히 넘어간 것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비선 실세였던 명태균 씨를 무작정 깎아내린다고 의혹이 해소될 리는 없습니다. 명태균 씨의 실체가 무엇이든 대통령 부부가 그를 가까이 뒀다는 사실을 더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명태균 씨가
정말 협잡군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협잡군과 함께 이를 도모한 대통령이 될 뿐입니다. 국민께서 궁금한 건 명태균 씨가 협잡군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 박사와 무엇을 도모했는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엉뚱한 해명과 뻔뻔한 거짓말로 도망갈 생각 말고 국민의 물음에 똑바로 답하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용산 어린이집 정원 의혹의 몸통도 김건희 여사입니까? 대한민국은 김건희 여사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올댓 IMC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학연으로 엮인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올댓 IMC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국민대 경영대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시설 관리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하루 만에 자격을 급조해 80억 원대 국가 사업을 따내는 것은 막강한 배경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무경력 업체의 배후에 영부인과의 학연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동문위 대표인 21g은 대통령실 관저공사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 히림종합건축은 117억짜리 법무부 용역을, 김건희 여사가 칭찬했던 원탑 종합건설은 254억짜리 법무부 발주공사를 따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옷깃만 스치면 국가사업 하나씩 따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사업 구석구석에 현미경을 들이댈 때마다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LH 스마트시티 구축 예산 132억 원이 전용되었고 사업의 60%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시대 1호 약속인 용산 어린이 정원 사업을 의혹 덩어리로 만든 뒷배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농단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2024년 10월 11일 오후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입니다. 헌법재판소 기능마비와 관련된 논평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민주당은 헌재를 마비시키려는 목리를 부리지 말고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6명으로는 단 한 건도 심리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면 국회가 탄핵 소추 중인 공직자는 하염없이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합의하고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도 헌재의 기능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3명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추천하겠다면서
지금껏 유지되어 온 우리 헌정의 전통에 반하는 주장을 고집합니다. 민주당의 목리에 헌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입니다. 입법 권력은 행정부의 기관을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마저 마비시키고 국정까지 마비시키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입법 권력의 남용이야말로 헌법 왜곡입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여야 양당이 헌법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은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그간의 전통을 지키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만든 1987년 헌법의 결실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권력 분립을 지탱하는 헌법의 보루입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협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아리셀 참사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아리셀의 지배회사 에스콘에게 책임 회피와 피해자 가족과의 대화 단절은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순관 대표이사의 사임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수작으로 보입니다. 이에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 109일인 어제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의 슬픔과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아리셀은 화재 발생 20일 전부터 전지의 발열 현상을 묵살하고 생산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의 태도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화성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며 박순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참사 당시 당장 무엇이라도 해결하겠다며 고개 숙이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당장 나서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자 가족들은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박순관 대표이사에게 당장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에스코넥도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하도록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3명의 생명이 희생된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사회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국회는 참사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혜숙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제목은 코바코 민영삼 사장의 몰상식, 몰염치, 저급함에 비해 국감의 정수와 품위를 보여준 이준석 의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바코 민영삼 사장이 취임 후 첫 국감에서 국민적 비난을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피감 기관 사장이 임명 배경에 대해 질의하는 이준석 의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몰상식하고 저급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익 광고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의 코바코는 전문성을 지닌 경영자가 운영의 효율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의 이력을 살펴볼 때 그 어디에도 전문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경영평가 2등급 아주 미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 사장은 전문성 결여 따위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코바코의 목적이 윤석열 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하며 마치 국가 홍보처인 것처럼 당당하게 자처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왜 공공기관장이 임명만 받으면 모두가 해바라기 신세가 되는지 참 자괴감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준석 의원의 질의 내용과 태도는 국감의 정수와 품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민 사장을 제압했고 또 그의 막말과 거친 장면에도 묵직하게 인내하며 지적하는 노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위임받은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살림을 조여가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나아가 체납된 세금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국민도 있습니다. 국민의 사정이 이럴진데 어떻게 부여된 임무를 방기하십니까? 민 사장도 꿀 보직에 안주하지 말고 따따붙다해서 시청자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자존감을 훼손해 가며 몰상식, 몰염치, 저급함의 한거가 충성심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강 작가님과 그 책과 관련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문을 보내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성유해 도서 폐기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인데요. 이후 보수단체와 지역의 보수위원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폐기 도서 목록 링크를 공유하며 보고를 요구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들을 했고 이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한강 작가의 서적 채식주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폐기 가능이고 채식주의자 한강 작가의 도서가 폐기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이유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한국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을 공문을 내려보내 금서로 지정한 것을 일선 학교에 보이지 않게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에서 2,528권이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보수 세력들이 작가와 책에 대해 사상 검증에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채식주의자 폐기 조치 또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삼선 의원을 지냈고 MB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후 한경대학교 총장을 거쳐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조치입니다. 공문을 내려보낸 일, 결과적으로 채식주의자가 폐기된 일은 분명 행정의 책임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노벨 문학상을 받아 더 권장하고 일독을 권해야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특정 작품에 대한 특혜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교육을 교육답게 하고 있는 교육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상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강 작가님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때문입니다. 2013년에서 2016년 세종도서 지원 심사 때 당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5.18, 북한 등의 키워드가 있는 책 다수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한강의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 줄을 쳐가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검사했습니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라고도 했습니다. 5.18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있는 사건을 승화시킨 문학 작품에도 사상 검증을 하고 블랙리스트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작태는 태극기 부대에 버금가는 인식 수준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관계자들은 여전히 현재의 여당과 공공기관에 다수 포진되어 있고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터 역사 왜곡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사상 검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성으로 부끄러운 과거가 들춰졌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안겨준 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한강 작가님께 사과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 앞에 사죄하시길 촉구합니다. 저는 국감 기간 동안 이 사안에 대해 더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학생과 교사,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상 검열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돈 없으면 아프지 말라는 윤석열 정부, 우리 국민은 대통령만 없으면 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손본다며 내년부터 정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손 명성답게 손대는 정책마다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현 의료급여 정액제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국민이 최소의 일정 금액만으로도 치료를 보장받도록 17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입니다. 의료복지 강국답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의료체계입니다. 내년부터 정률제가 도입되면 의료수급자는 최소 4% 본인 부담으로 4배 이상의 비용을 내고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더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돈 없는 국민들은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심각한 의료 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복지마저 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제고하고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겠다고 합니다. 가난한 국민의 의료비를 높여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고물가, 저소득 시대의 최저 생계가 보장되도록 종합적 복지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는 국민이 병원비가 없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수급 정률제 시행을 포기하십시오. 사회민주당은 개인 의료비 부담 100만 원 상한제와 더불어 무상의료 시대를 열겠습니다.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될까요,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주호입니다. 오늘 김영배 의원 부산 전 금정구청장 고인 모독 관련한 논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전임 김재윤 구청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인에 대한 예의도 갖추지 않고 패륜적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에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깁니까?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구정을 챙기다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별세하신 고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해서는 안 될 그건입니다. 민주당은 고인이 된 분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패륜적 자세를 보이며 자신들의 천박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옛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했습니다. 누가 보궐선거를 초래했습니까? 곡성 군수 선거는 민주당 출신 전임 이상철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며 치르게 되었습니다.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비위로 발생한 선거에 혈세가 투입되는 개탄스러운 상황임에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고인을 모독하고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반인륜적 망발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발상인 것입니까? 자신들이 전략 공천한 김경지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해명하지 못하는 민주당입니다.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민주당은 반드시 부산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김영배 의원과 민주당은 고인과 유가족을 모독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